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맥스TV의 맥스데디입니다.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 설 명절 기간에 찍어서 올릴 예정이고 모두들 새해 복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트테크에 관한 영상을 오랜만에 올려보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은 미술품을 어떻게 구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미술품을 구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우선 대부분 미술품을 산다라고 했을 때 보통 생각하실 수 있는 게 갤러리, 화랑을 통해서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인사동 같은 데나 삼청동 같은 데 지나다니면 여러 갤러리들이 보이죠. 화랑이라고도 하고 그런 데서 구입을 하실 수도 있고 2차 시장이라고 불리는 경매 시장에서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갤러리들을 모아가지고 한 번에 전시를 진행을 해서 미술품들을 파는 아트페어도 하나의 구입처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작가한테서 직접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선 화랑, 갤러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갤러리는 보통 작가의 미술품들을 전시를 해주는 거죠. 개인전이나 그룹전을 통해서 전시를 해주고 거기서 작품을 판매를 해서 나오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거로 운영이 되고요. 갤러리는 보통 작가랑 50대 50으로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가 많다고 합니다. 갤러리가 무슨 뜻이냐고 보면 우선은 16세기쯤에 왕족들이었죠.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이 본인들이 구입을 했던 예술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복도라든가 어떤 방 하나에 모아서 전시를 해 놓았었는데 이런 것들을 갤러리라고 불렀고요. 원래 뜻은 이제 값비싸고 화려하게 장식된 살롱을 뜻하는 말이 갤러리입니다. 국내에서는 1910년도 일제시대 때 처음 생겼고요. 상업적으로 미술품을 팔기 시작하는 갤러리는 1970년에 현대화랑이 최초였었습니다. 88년도 올림픽이 열리면서 화랑이 500여 개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었고, 근데 IMF 때 거의 절반 가까이 갤러리 수가 줄어들었다가 최근에는 이제 또 500개를 좀 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예전에는 갤러리라고 하면은 인사동에 고 미술품을 파는 곳과 함께 같이 모여 있었는데 인사동이 관광지역으로 좀 묶이면서 개발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갤러리들이 2000년대 중반에 삼청동, 북촌 이런 데 근처로 많이 옮겨오게 되고요. 2013년에 국립현대미술관이 경복궁 옆에 생겼죠. 그러게 되면서 미술 갤러리들의 1번지로서의 자리매김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촌 쪽, 삼청동 쪽에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경복궁의 반대쪽인 서촌 쪽에도 이제 갤러리들이 일종의 풍선 효과로 많이 생기게 되고요. 갤러리들의 특징은 일종의 전속화가라고 하죠. 갤러리들이 작가들을 몇 명을 찍어서 그 작가들을 전속 작가로 만들어서 밀어주는 식의 제도 같은 게 있고 그런 거를 통해서 갤러리들이 조금 더 성공할 만한 작가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미술품 투자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메이저 화랑에 가서 작품을 사려고 보면은 우선 가격이 엄청나죠. 몇천만 원, 억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 면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좀 아까 말씀드린 갤러리에서 전속 작가를 두고 좀 밀어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시고요. 보통 미술대학을 졸업을 하고 한 2, 3회 정도 전시 경력이 있는 작가들 위주로 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괜찮은 투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진 작가들을 좀 키워주는 갤러리 중에 좀 유명한 갤러리들이 송은 아트스페이스, OCI 미술관, 금호 미술관 같은 비영리단체 미술관들도 있고요. 원앤제이 갤러리, 갤러리 EM, 스페이스 윌링 앤 딜링, 갤러리 룩스, 아트 스페이스 풀 이런 갤러리들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곳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년대 중반에
삼청동, 북촌, 서촌까지 갤러리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때 좀 경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술품을 팔아야 되다 보니까 갤러리들이 이 강남 쪽의 청담동 쪽으로 좀 많이 분점을 내는 경향도 있었고요. 하지만 좀 어느 정도 경기가 꺾이고 하면서 이런 곳의 갤러리들은 좀 많이 사그라진 편이라 지금은 삼청동이나 북촌, 서촌 쪽에 그리고 뭐 인사동 쪽에 이런 쪽에 갤러리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갤러리들은 어떻게 공략을 하면 좋을까요? 처음에 미술품 투자를 할 때 갤러리에 막상 들어가서 그림을 좀 보고 하면은 뭐 작가나 뭐 작품이 마음에 들어도 선뜻 다가가기가 어렵죠. 그리고 갤러리 주인이자 뭐 갤러리스트라고도 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가격을 물어보고 하더라도 그렇게 좀 환대를 받지는 아마 못할 겁니다.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좋은 작품을 제안을 받거나 이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갤러리들을 자주 찾아가면서 나는 앞으로 미술품을 살 사람이다 라고 눈도장을 찍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가끔씩 찾아가서 뭐 음료수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사가지고 가서 마시면서 작가에 대해서도 듣고 작품에 대해서도 듣고 하다 보면 그렇게 친해지다가 보면은 갤러리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작품들을 제안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이런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본인이 좋아하는 작품이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갤러리에서 그 투자자의 경제적 능력이라든가 취향을 고려를 해서 작품을 권유를 해주기 때문에 갤러리를 자주 찾아가서 눈도장을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갤러리에 들어가서 작품을 보면은 제작년도 그리고 작품 제목 그리고 작가 이름 정도밖에 나와 있지 않고 보통 가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뭐 서슴없이 가서 여기 계신 분들 갤러리스트라고도 하고 큐레이터라고도 하고 외국에서는 뭐 디렉터라고도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가서 가격을 그냥 물어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 작품 가격 리스트를 달라고 하면은 리스트도 주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랑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좀 마음 편하게 가서 많은 시간을 두고 뭐 한 작가나 이런 거에 다양한 작품들을 시대별로 또 볼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갤러리들이 좀 작가와 뭐 어떻게 보면 좀 같이 논의가 미리 돼서 초보 컬렉터 분들한테는 좀 뭐 거짓말을 한다던가 이런 식의 좀 투명성이 좀 떨어진다는 면에서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경매 시장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화랑 갤러리들은 1차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가 직접 판매를 하거나 갤러리를 통해서 직접 시장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1차 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 경매 시장은 옥션이라고도 하는데 그 팔렸던 미술품들이 중고 상태, 중고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한 사람의 손에 넘어갔다가 그 사람이 다시 팔게 됐을 때 나오는 경로인 거죠. 그거를 경매 시장이라고 하고요. 경매 시장에서 거래될 정도까지의 인지도가 있는 작품이나 작가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검증된 작가나 작품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 놓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경매 회사가 처음 만들어진 거는 1979년이고 현대 미술품들을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하는 경매는 1998년에 시작한 가나아트 경매라는 곳이고 이게 후에는 이제 서울옥션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2005년에는 K옥션이 생기면서 외국의 크리스티나 소더비 이렇게 양대 산맥의 경매에 처가 있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이렇게 두 군데에서 경매를 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양대 산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경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경매에 붙여진 작품들 중에 팔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보통은 6개월 이내에 그 작품을 다시 파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그리고 만약에 유찰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1년 안에는 웬만하면 잘 올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점은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경매를 통해서 미술품을 구입을 하실 때는 좀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 부가적인 비용들인데요. 일반적으로 취득세가 있지는 않지만 경매사에서 가져가는 수수료 자체가 꽤 센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16%에서 20% 정도 구입을 하실 때 그 정도라고 보면 되고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조금 취급 수수료가 조금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작품을 파실 때도
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11%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구입을 하신 다음에 다시 판다라고 봤을 때 작품 가격의 거의 30% 가까이를 수수료로 낸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작품 가격이 뭐 100만 원을 주고 사셨다라고 할 때 나중에 130만 원을 받고 판다라고 하면은 수익이 실제로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 전부터 프리뷰라고 해가지고 작품을 미리 볼 수 있는 기간을 두고 투자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해주고요. 경매사에서 이런 곳이 굉장히 좋은 게 추정가가 작품의 옆에 다 달려있고 웬만큼 검증된 작가나 작품들의 작품을 대상으로 경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 작가의 이 정도 작품은 이 정도 가격 선에서 형성이 돼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 보통 처음에 시작하시거나 후에에도 안목을 키우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프리뷰 같은 거는 찾아다니시면은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좀 안목을 키우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직접 확인이 좀 가서 하기 시간이 없어서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경매 도록이란 게 있어서 그거를 보고 나서 이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라고 해서 컨디션 리포트란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요청을 해서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미술 경매 시장의 트렌드라고 한다라고 하면 오프라인보다는 좀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구입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특히 최근에 좀 아트토이라든가 이런 게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파나라든가 조금 공산품은 아니지만 많이 찍어서 판매하는 경로가 있다 보니까 좀 온라인을 통해서 구입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소더비 같은 경우는 이베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온라인에서 작품을 팔기도 하고, 아마존이죠. 굉장히 유명한 유통업체인데 미국에 아마존에서도 파인아트 앳 아마존이라고 해서 그런 온라인에서 미술작품을 파는 유통 채널을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딩이 들어가서 입찰이 들어가서 가격이 결정되다 보니까 가격을 일반적으로 경매를 통해서 팔지 않는 경우랑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투명한 거죠. 이미 검증된 작품과 작가에 대해서 조금 더 투명하게 가격이 형성된 거를 보면서 구입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증된 작가들 또는 인기가 있는 작가들 위주로 좀 경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작품이라든가 작가 자체가 좀 굉장히 협소하다라는 점이 조금은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면을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서울 옥션이라든가 K 옥션 같은 데서는 신진 작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신진 작가의 작품들로만 구성된 옥션을 진행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거는 경매사를 통해서 산다라고 하더라도 이 작품이 꼭 진품이라는 보장은 없고요. 따라서 본인이 좀 역량을 가지고 조심을 하면서 작품을 좀 구입을 하셔야 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캠 페린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미작 작가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잘 그림을 베껴서 심지어 경매사에다 팔고 여기저기다 팔아도 잡히지 않고 증거가 없다 보니까 잡히지 않고 그 사람이 결국 본인의 이야기를 약간 소설같이 풀어가지고 쓴 책이 있는데 미작 미술시장이라고 우리나라에는 제목을 달고 나왔고요. 이 영문 제목이 이거와 같은데 이 영문 제목 자체가 작품을 살 때는 작품을 사는 투자자 그리고 구입자들이 이게 위작인지 아닌지를 진품인지를 알고 그 모든 책임은 위작을 만든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구입한 사람에게 있다라는 식의 의미라고 하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경매사들의 이제 텀스 앤 컨디션이라고 하죠. 이제 조항 같은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그런 조항 안에는 굉장히 복잡한 말들을 써져 있지만 결론은 경매사들이 이게 위작이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는 식의 문구가 있다라고 하고요. 따라서 경매를 유명한 경매사를 통해서 산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믿는 것도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조심을 하셔야 되니까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갤러리와 경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갤러리, 아까 말씀드린 갤러리들을 여러 개를 모아놓고
약간 박람회 같은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죠. 아트페어라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보통 한 30여 개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좀 유명한 건 이제 뭐 부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아트페어들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거는 뭐 키아프가 현재는 제일 유명한 아트페어라고 볼 수 있고, 마니프 서울 국제 아트페어, 화랑미술제, 대구 아트페어, 뭐 부산 아트페어 이런 데가 유명한 데고요. 일반 갤러리에서 이런 아트페어에 참가를 하기 위해서 부스라고 하죠. 전시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빌려서 이제 쓰게 되는데 그 비용 자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대구나 부산 같은 데만 하더라도 몇백만 원에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도 가고, 키아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도 가기 때문에 이 비용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미술품을 팔아야 된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기간이 보통 한 2, 3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미술품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 갤러리에서 작품을 보러 오는 사람들을 대하는 거랑 이런 아트페어에 참가해서 작품을 보러 온 사람을 대하는 거랑 좀 태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트페어 같은 데 가가지고 작품을 보는 경우가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 더 대접을 받으면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긴 하고요. 다만 일반적으로 갤러리에서 살 때보다는 가격이 조금 높을 수 있다는 점은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품을 살 수 있는 게 작가한테서 직접 사실 수도 있으시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보통 아까 말씀드린 갤러리란 전속이 돼서 되어 있는 전속 작가 같은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이 작가가 과연 가격대가 얼마만큼의 형성이 돼 있고 이 작품이 얼마나 뛰어난 건지 등을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럴 때는 그냥 전문가들을 찾아가셔가지고 조언을 얻는 게 제일 좋고요. 다만 진짜 좀 신진 작가들 위주로 해주고 미리 투자를 좀 하고 이 작가들이 좀 잘 될 수 있게 후원하는 형태로도 좀 하면서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작가들 중에 좀 될성 싶은 작가들이 있을까라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면 이제 레지던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술가 지망생들이 전업 작가로 이제 자리 잡기 이전에 작품을 그릴 만한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품을 그릴 수 있을 만한 공간들,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대여를 해주는 거죠. 일종의 좀 무료로 해주거나 싸게 해주거나 하면서 이 작가가 전업 작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때까지 뭐 이런저런 고민들도 서로 얘기를 하고 서로 창작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공유도 하고 이런 공간을 지원을 해주는 거를 레지던시라고 하고 보통은 한 1년 정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술 정책 차원에서 정부나 이제 지방자치단체 쪽에서 많이 지원을 돼서 레지던시라는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민간단체에서도 이러한 레지던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창동 레지던시라는 곳이 있고요. 서울문화재단의 금천예술공장, 서울시립미술관의 난지창작 스튜디오, 경기도의 경기창작센터, 이런 것들이 거의 120곳 가까이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곳에 가시면 이제 후에 대성할 수 있는 작가들을 좀 미리 만나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양성소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레지던시를 나왔다, 이런 레지던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단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명한 곳 몇 곳을 미리 돌았다. 왜냐면 이거를 선발을 해서 뽑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 작가들을 뽑게 되고, 그렇게 돼서 그런 유명한 레지던시들을 돌고 난 작가들은 후에 미술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작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작가들을 유심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1년에 뭐 봄이나 가을이나 이렇게 해서 한 2번 정도씩 그동안 만들었던 작품 같은 거를 전시해서 보여주는 오픈 스튜디오 같은 거 전시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레지던시 가서 작품을 보면서 미리 좀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은 투자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미술품 투자는 국내 미술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미술계가 좀 발전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쪽으로 가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레지던스들 말고도 미술계 이제 공모전들이 또 있죠. 미술 공모전 같은 데서 상을 받은 작가들도 좀 유심 있게 본다라고 하면 좋은 작가들을 선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신진 작가라고 하면 이제 미대를 졸업하고 나서 개인전이나 그룹전을 통해서 데뷔를 한 작가들을 얘기를 하고요.
보통 졸업하고 나서 개인전을 한 번에서 한 4번 정도 한 35살 이하의 작가들을 신진작가라고 하는데, 요새는 좀 나이대가 많이 높아져서 45세 이하까지도 신진작가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신진작가들에 대한 공모전 같은 게나 아니면 프로그램 같은 게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 거를 통해서 중견작가로 만들어 나가는 미술관 공모전이나 추천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립현대미술관의 젊은 모색전이라는 거 있고요. 서울시립미술관의 이제 신진작가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고, 삼성미술관 리움이죠. 여기 이제 신진작가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금호미술관의 금호영 아티스트나 송은문화재단의 송은미술대상, OCI 미술관의 OCI 영 크리에이티브스라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공모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수상을 하거나 이런 작가들도 유심 있게 보신다라고 하면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미술품을 어떻게 구입을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갤러리를 통해서 하고, 옥션, 경매를 통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아트페어를 통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작가한테서 직접 구입을 하시거나, 이런 경로들이 있고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고, 어느 정도 금액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첫 작품 구매하시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고요. 그걸 이제 하나둘씩 하다 보면, 어느덧 이제 아트 컬렉터의 세계로 들어가시는 본인을 좀 볼 수 있을 거고, 후에 사는 작품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사실 수 있으시면서 첫 스타트를 잘 끊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트토이나 파나나 이런 게 좀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하면은 좀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되는 맥스TV의 맥스테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lright, alright, alright. Okay, okay.